반갑습니다. 사회탐구 만점의 카리스마, 사회탐구에 여러분의 만점의 이데아로 인도하는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전반적으로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곧 다가오죠? 기말고사 대비 학습법에 대한 선생님 쪽집게 특강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매우 알차고 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준비해온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과 함께 기말고사 사회탐구 쪽집게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요, 전반적인 여러분의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전략, 그리고 특히 기말고사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선생님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왼손잡이인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왼손으로 좀 판서해도 어색할 겁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좀 사회탐구 영역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제 받으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가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물론 각각 국영수 성적도 여러분 고민이 많겠지만 특히 고3 현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탐구 성적에서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다 어땠어요? 고3 현역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본 6월 모의고사는 어땠냐면 재수생, N수생이 함께 포함되어서 본 시험이었습니다. 등급받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재수생보다 또 N수생보다 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고사 사회탐구 총평을 들으시면서 어느 과목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한번 선생님과 한번 잘 대비해보는 게 좋겠죠. 우선 이번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냐면요, 과목별 평균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한테는 등급 컷이 조금 더 익숙하죠. 1등급 컷이 어떤 과목은 48점이고 어떤 과목은 45점이면 이게 어려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무엇인지 또 가장 쉬웠던 과목이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좀 그 전략을 분석하는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과목들은요, 3, 4 과목이었습니다. 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 뭐였다고요? 3, 4 과목이었어요. 즉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목들은 과목 평균 자체가 19점, 20점, 21점대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3, 4 세계 역사 과목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 과목, 작년에 법과 사회와 정치 과목이 두 개가 합쳐진 과목, 안 그래도 공부량이 많은 과목인데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예상되는 평균이 50점 만점에 약 23점대에 밑도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자, 이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50점 만점에 반타작을 못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시험지를 50점 만점에 채점을 했는데 20점대, 25점대 미만으로 나온 학생들은 어떤 가능성이 클까요? 아, 내가 역사 과목을 너무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공부량이 많은 과목인데 괜히 시작했나 하면서 하위권 학생들의 이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3, 4 과목과 법과 정치 과목이요, 10과목 중에 선택자 비중이 높은 과목도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과목과 법과 정치 과목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6, 7, 8, 9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이 과목에 이탈해서 쉬운 과목들인 생활과윤리나 사회문화 과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쉽게 출제했던 과목들은 뭘까요? 쉽게 출제된 과목들을 좀 집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2 때부터 내신으로 친숙하게 봤던 과목이기도 하죠. 부동의 선택자 수 1위 과목 사회문화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상 평균이 28점대예요. 28점대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전체 수험생의 절반 정도는 3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문 과목이 우선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가 예상했던 과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공부할 게 많지 않아서 어렵게 낼 부분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생활과 윤리 과목이 두 번째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그랬죠? 3, 4과목 법정 과목 같은 경우는 평균이 23점대 미만으로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회문화, 생활관리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진 않지만 세계지리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몇 점대로 형성이 됐냐면요. 28점을 윗도는 평균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가원에서는 의도가 뭐냐면 약 25점대에서 평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학생들이 분포가 되는 데다가 뭐가 가능하냐면 1등급 컷을 45점 정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출제됐던 과목은 너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능에서 실제 난이도는 좀 어떨 수도 있다. 쉬워질 수도 있는 과목이고요. 쉽게 출제됐던 과목은 여러분 사회문화 40점, 50점 맞았다고 물론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번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사회문화, 생활관리 또 세계지리 같은 과목은 앞으로 실제 수능에서 이것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여러분 선생님 담당하고 있는 사문생님 둘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이도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도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표 문제에서 또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대비하셔야 되고요. 이번 생활관리 문제는 쉬웠죠. 근데 생활관리 문제에서도요. 존 롤스라고 불리는 학자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부분 더 추가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렵게 출제됐던 과목과 쉽게 출제됐던 과목을 들었는데요. 그럼 선택자 수, 인기도 순위는 뭘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순위입니다. 뭐 단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요.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문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과목은요. 전체 수험생의 몇 % 정도가 선택을 하냐면요. 전체 수험생이 약 70만을 가정했을 때 2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수험생 중에 문이과를 통합해서 약 23.9%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어떻냐면요. 70만 명이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약 16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사회문화 과목입니다. 이게 1등 과목이고요. 부동의 1위 과목이에요. 2등 과목만 해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과목 중에 2위 과목은 한지 과목이에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몇 % 정도 선택을 하냐면 약 16% 정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사회문화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대형 과목들입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약 62만에서 63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죠. 올해도 아마 63만 명에서 6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문과 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자 수가 전체 수험생 중에 이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과로 바꾸게 되면 더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문이과를 통합한 %인데요. 1등급, 그러니까 4%죠. 4% 안에 1등급에 들기 위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수천 등 안에 들면 됩니다. 전국 사회문화를 선택한 16만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요. 수천 등 안에만 들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이 11%대니까 전국 만등 정도를 해도 뭐가 가능해요? 사회문화 1등급이 가능해요. 근데 선택자 수가 가장 적은 과목들에 해당하는 쭉 내려가서 선택자 수가 가장 10위 꼴등 과목인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요. 전체 수험생 중에 약 2.3%만 선택을 합니다. 70만 명이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2.3%밖에 선택을 안 한다고요? 그럼 1%가 약 7,000명 정도 될 거니까요. 7,000명이 아니죠. 1등이 한 700명 정도 아니네요. 7,000명이네요. 자, 5 전국에서요. 선택하는 학생들이 10,000명, 20,000명 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경제 과목에선 전국 1% 아니죠. 전국 1등급 전국 4% 안에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전국 800등, 900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전국 4,000등, 5,000등, 6,000등을 하는 것과 전국 800등을 하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요. 선택자 수가 세 번째로 많았던 과목은 뭘까요? 신생 과목의 리스크를 안고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바로 생윤 과목이었습니다. 생윤 과목이 약 15%의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윤사 과목이 약 11% 정도의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죠. 자, 이런 과목들은요. 생윤과 윤사 과목이 모두 다 윤리 세트들이에요. 아주 비약적인 약진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과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빅4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받은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할수록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국에서 사실 여러분 덕후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일본어 오타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껴안고 잔 학생들, 어릴 때부터 세계지리 지구본을 껴안고 잔 학생들이 전국에 몇백 명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뭐가 없냐면 덕후들이 많이 없는 과목들이에요.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강인한 매니아층으로 형성된 과목들이라기보다는 이런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과목들이 선택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예상입니다. 5위 했던 과목이 뭐였냐면요. 한국사 과목이었어요. 한국사 과목이요. 선생님의 원래 연초 예상과는 달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체 전문가들의 연초 예상과는 달리 약 8%가 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한국사는 서울대가 필수로 지정하면서 주요 외고와 주요 상위권 학생들이 한국사를 서울대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또 작년에 근현대사를 했던 재수생들이나 근현대사의 내용의 비중이 크니까요. 또는 이 한국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역사 공부 쪽에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이 얘기한 오타쿠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출제됐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됐어요. 50점 만점에 평균이 21점대로 형성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권 학생들이 이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5일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요. 한국사 선택자 중에 일부가 사회문화와 생륜 같은 공부량이 적은 부담 없는 과목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유기 과목, 법과 정치 과목도 또 그 아래에 있는 세계지리 과목이나 동아시아사 과목이나 경제 과목도 이탈자들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마지막 수능에서는 사회문화가 1위, 오히려 생륜이 치고 올라와서 생륜이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과목들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요, 내가 좋은 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득점이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유리한 과목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자, 사회문화 과목과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특히 생륜 과목은요, 이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개정 수능이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신규 과목이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랬냐면 기출문제가 없어서 너무 불리할 거다. 공부할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을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청 또 사설 모의고사들이 전부 다 어땠냐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6월 모의고사를 열어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활관리 과목이 지금 쉬웠잖아요. 평균이 28점대예요. 그런데 만점자 비중을 보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약 2% 정도 나오는데 생활과 윤리 만점자가 1%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활과 윤리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의 선택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 만점을 받으면 여러분 표준 점수도 유리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사회문화도 쉽게 나왔고 생활과 윤리도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문은 1등급 컷이 48점이 예상됐는데 생활과 윤리는 1등급 컷이 45점대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사실 45점이면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응시자 수는 늘어납니다. 보통 이런 과목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둘의 공통점이죠. 공부량이 좀 적고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배경 지식이 없지만 비문학을 어떻게 독해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탐이에요. 이런 과목들의 선택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좋은 게 있죠. 6월 모의고사 선택자보다 9월 모의고사 선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9월 모의고사보다 11월 수능에 이 과목들은 선택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 중에 한지나 윤사처럼 공부량이 좀 많고 기출문제들이 좀 어려웠던 과목들은요, 중간 포기자와 이탈자가 생기거든요. 그 중간 포기자와 이탈자가 생기면서 이런 과목들은 선택자 비중이 줄어들지만, 자, 이런 과목들은 선택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선택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결국 사실 9월 모의고사에 유입되는 반수생, 11월 모의고사에 유입되는 주부, 군인과 같은 장수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의 하위권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터운 하위권층이 밑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고3이라서 더 꼼꼼히 공부하고 치고 올라가면 고득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전국 수만 등 안에만 들어도 2등급이 가능하다고요. 전국 수백 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가능한 그런 과목들과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렵게 출제된 과목들은 앞으로는 좀 쉬워질 거고요. 지금 쉽게 출제된 과목들은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택자 비중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요. 또 전략적으로 유리한 과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과목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런 과목들을 꼭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과 만난 이유가 바로 우리 기말고사 쪽집게 특강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기말고사 왜 잘 봐야 될까요? 기말고사의 중요성 선생님 좀 짚어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능 준비도 하라 죽겠는데 D-130을 찍어가고 있는데요. 기말고사도 공부해야 되나요? 내신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대학 갈 때 내신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설도 있던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재수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공부가 쉽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말고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담받고 제약과자 TV 프로그램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정시보다 무엇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수시의 비중이 커지고 있죠. 특히 수시에서는 어디까지 내신이 반영이 됩니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막판에 사실 내신에서 사실 3학년 내신 비중이 꽤 크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선생님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이메일 받았냐면, 선생님 저 지금까지 내신도 항상 마음에 안 들었고요. 기말고사 곧 다가오는데 그냥 내신 포기하고 수능할까요? 이런 이메일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1, 2주밖에 안 남았으면 그 기간 동안은 기말고사에 집중하고 끝나자마자 새롭게 뭐를 해라. 수능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D-120대부터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시를 위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기말고사 기간까지는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부터 기말고사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게 적어도 국영수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사회탐구 전문 강사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엔 매우 유리하냐면요. 사회탐구 영역은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신과 수능이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저희 학교 문제는 구리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아무리 구린 문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여러 번 돌려보고 또 필기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신이 사회탐구역에선 수능과 연계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쓴 대표적인 이유를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들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엄청 대형 과목이에요. 사문 과목 담당하죠? 선생님 사회문화는요, 거의 5년 동안 누적 60만 명의 수험생을 온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사, 또 생윤 과목, 다 대형 과목들입니다. 자,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 요즘 뭐 집중 이수제니 뭐니 해서 한 학기 만에 이 교과서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과목들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기말고사 고득점을 좌우하는 내용 선생님 쪽집게로 집어주겠습니다. 자, 그중 제일 먼저 사회문화에 나올 수 있는 기말고사 포인트들을 한번 집어볼까요? 자, 세 번째, 사회문화. 자, 사회문화 기말고사의 핵심 체크 주제를 선생님이 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과목은요, 1단원에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거 들어있었죠. 2단원에 사회와 사회집단 들어있었고 관료제 들어있었을 거예요. 3단원에 문화단원 들어있었죠. 보통 그 문화단원까지가 여러분이 뭐로 많이 봤냐면요, 중간고사로 많이 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 기말고사, 주로 몇 단원부터 몇 단원이 사회문화 기말고사 범위예요? 4단원부터 6단원까지 내용이 여러분 사회문화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요. 사회문화 기말고사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 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문화 4단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사회계층화 현상입니다. 자, 사회계층화 현상 반드시 고득점으로 나올 거고요. 선생님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회계층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 구성원이요, 계단별로 층층이 나뉘어져 있는 현상을 사회계층화 현상이라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 구성원이 누구는 높은 층에 서 있고요. 상류층이겠죠. 그렇죠? 누구는 낮은 층 계단에 서 있어요. 정말 바닥에 서 있습니다. 하류층이겠죠. 이렇게 계단별로 층층이 나뉘게 된 걸 사회계층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등 현상이죠. 그런데 이 불평등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선생님 지금 그림 그리면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기말고사 대비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평면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있고요.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자가 만든 계급이죠. 계급이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다원적 기준으로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나눠서 구분하는 계층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 계급과 계층의 구분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급은 일원론이에요, 다원론이에요. 그림만 봐도 딱 일원론처럼 보이죠? 계층은 일원론이니까 다원론이니까 다원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클래스, 스테이터스, 파워. 이를테면 계급,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봅니다. 자, 계급과 계층을 구분할 때요. 여러분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각 기준별로 서로 다른 위층에 처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현상 뭐라 그래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 그러는데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기 좋은 게 뭔가요? 계층 이론이죠. 왜? 여러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위가 높아도 다른 지위가 낮을 수 있다. 요거 포인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계급은 갈등론을 전제로 만들어졌고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마르크스가. 자, 그리고 계층은 기능론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회계층 현상의 큰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빈곤의 의미입니다. 와,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개정 전 교육과정에 없던 내용이에요. 개정 후 교육과정에 등장하게 된 내용입니다. 가난하다는 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걸 절대빈곤율.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걸 상대빈곤율. 그리고 절대와 상대빈곤과는 달리 객관적인 소득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주관적 빈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는 포인트 딱 이겁니다. 빈곤에는요, 무슨 빈곤과 절대적 빈곤과 무슨 빈곤이,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서 뭔가 빈부격차와 더 많이 관련돼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빈곤이 무슨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인데요. 문제는 절대적 빈곤도 상대적 빈곤도 또 뭐와는 다른 개념이냐면 주관적 빈곤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선생님이 찝어준 주제, 분명히 고난도로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제도 주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요, 복지 부분을 강화하면서 이 질병과 관련된 또는 주요 4대 질병과 관련된 이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나라는 복지를 어떤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회복지제도 부분은 외울 것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 부분은 특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3개가 있죠.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르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금전적 지원이 2가지 유형이 있고요. 돈을 주지 않는 비금전적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돈을 주는 금전적인 지원 중에서 뭐가 들어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그렇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들어있죠. 그렇죠. 하지만 상담, 재활, 시설 이용 또는 취업 알선과 같이 돈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걸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뭐죠? 사회복지 서비스죠. 사회복지 서비스. 자,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함정 포인트만 선생님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함정만 꼭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요, 2008년부터 추가된 제도가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잠깐 적어볼게요. 기초노령연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뭐를 오해하냐면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말만 보고 이게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에 기초라는 말이 붙으면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 보고 정리할 겁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중 기초노령연금은 서로 같은 제도다, 다른 제도다?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사회문화의 마지막 주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적어줄게요. 사회변동이론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고난도 문제, 또 주관식 문제, 서술형 평가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죠. 뭐라고요? 사회변동이론입니다. 자, 사회가
사회가 변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좋게 발전해 왔나요? 아니면 잘 될 때도 있다가 망할 때도 있다가 흥망성쇠가 방불되어 왔나요? 다시요. 사회가 항상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사회가 열등한 상태에서 우등한 상태로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앞에를 무슨 론? 진화론이라 그러고요. 사회가 늘 진화해왔다는 거죠. 자, 뒤에가 무슨 론? 변동론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순환론이에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순환론이라 그럽니다. 자, 진화론과 순환론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계속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지면서 좋아지고 있다. 순환론은 마치 인간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명도 천년 단위로 운명 주기가 있어서 잘 될 때와 못 될 때가 있다. 운명론적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에서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는 것도 인연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집어주는 거 혹시 내가 약했던 부분은 아닌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내용들 정리로 만나보시죠. 자, 정리한 거 잘 보셨죠? 선생님 찝어주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인 생활과 윤리의 기말고사 핵심 주제 선생님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활과 윤리 핵심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요, 앞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뭐 윤리설의 분류나 또는 니부어 같은 사람의 사회 윤리 같은 거 또는 죽음의 의미 같은 것들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뒷부분 단원들 4, 5, 6단원들에서는요, 주로 자연관과 관련된 내용, 또 그 다음 예술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중 선생님이 반드시 고난도로 나올 거고, 또 서술형으로 고득점 문제로 배점되는 내용들을 집어줄 거예요. 기말고사 보이기 전에 선생님이 집어주는 네 주제를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생윤의 첫 번째로 선생님이 찍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입니다. 자, 인간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자연을 해석하는 입장과 인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명체 또는 무생물까지도 포함하고자 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내용이요. 생활과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수능에도 워낙 중요하게 나오죠. 선생님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내신 공부는요, 사회탐구 영역에선 적어도 수능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론 암기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 그럽니다. 여러분 편하게 해주려고 아예 암기하지 마 이해하면 돼. 아니에요. 암기해야 돼요. 수능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신에서 외워두고 가시면 좋아요. 자, 우선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요,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철수가 있다고 칩시다. 파렴치한 철수가 영희의 머리를 망치로 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범죄인이죠. 이 사람 아주 끔찍한 범죄, 뭐 상해죄나 살인죄를 저지른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철수가 영희를 친 게 아니라 이번엔 망치로 뭐를 쳤냐면 돌멩이를 쳤어요. 돌멩이. 여러분, 철수가 영희를 망치로 치는 행위와 철수가 돌멩이를 망치로 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비난의 정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아니, 사람의 목을 따는 것과 장미의, 이거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을 뜨는 잘못 말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봐주세요. 장미의 목을 따는 건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장미를 죽이는 행위와 돌멩이를 깨부수는 행위가 동일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동일한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탈인간 중심주의,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게 네 단계로 나뉘죠. 자, 인간 중심주의와, 자, 동물까지 포함하자 감정 중심주의와,
아니다. 식물까지 포함하자. 생명중심주의와 아니다. 무생물까지 포함하다.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4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목을 딴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놀랐어요. 자, 다시요. 자, 인간중심주의는 뭐만? 인간만 도덕적으로 배려할 가치가 있으니까 인간을 망치로 치는 행위나 인간을 해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아야 되지만 인간이 아닌 동물, 인간이 아닌 식물, 인간이 아닌 무생물을 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가 뭐예요? 인간중심주의예요. 그런데 감정중심주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발로 차는 행위와 길거리에 강아지를 발로 차는 행위는 성격이 똑같다고 보는 게 감정중심주의예요. 왜요?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돌멩이를 발로 차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지만 강아지를 발로 차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감정중심주의예요. 이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까지 보호하자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간만 중시하면 인간중심주의예요. 인간의 동물까지 포함되면 감정중심주의고요. 동물과 식물까지 포함되면 생명중심주의. 동물과 식물과 여기까지요 쭉. 무생물까지 포함되면 생태중심주의.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관리에서 2번째로 중요한 주제는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꼽아주기로 롤스의 내용입니다. 롤스. 사실 이 내용은요. 내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도 중요하냐면 수능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롤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가장 고난도 문제였던 19번 문제에서 생활관리에 출제되기도 했었죠. 내신에서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롤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정의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느냐? 정의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원초적 상황을 만들고 그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본 가치들을 분배하는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지의 배율을 씌우는 그런 이론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자, 키워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롤스는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율을 쓰고 공정한 절차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정의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 정리해 보았고요. 3번째로 중요한 주제는요. 예술과 윤리 주제입니다. 예술과 윤리. 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음악은요, 멜로디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흥이 나서 몸을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머, 가사가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저 노래는 무가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니, 노래를 듣기 즐거우면 되지. 그게 형식만 좋으면 되지.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나요? 이 2가지의 입장을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을 중시하는 입장을 예술 지상주의라고 부르고요. 이 절대적 신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적 신미주의. 그게 아니라 아니다. 예술도 도덕적인 내용의 노랫말, 도덕적인 가사, 도덕적인 선율을 담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참여예술론이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절대적 도덕주의라고 부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예술 지상주의를 얘기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죠? 플라톤이 바로 참여예술론, 절대적 도덕주의를 얘기하기도 했었죠.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생활관리의 가장 마지막 주제에 선생님이 꼽아주는 고난도, 고배점 문제가 나오는 주제가요. 바로 민족주의의 유형 문제입니다. 자, 민족주의. 영어로는 내셔널리즘이라 그러죠. 이 민족주의에는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만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무가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것만 옳아. 따라서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되게 배타적인 애국주의면서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것만 옳고 타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죠. 자, 민족주의 중에 가장 폐쇄적인 형태고요. 반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를 없애고 전 세계 시민은 다 세계 시민이야.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 동포주의, 극단적 세계주의의 입장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문화도 옳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도 나름대로 옳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 폐쇄적인 또 배타적인 애국주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극단적인 세계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극단적 세계주의. 또 열린민족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민족주의.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이요. 이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서술형과 또 단답형으로 나오기 좋은 문제들입니다. 또 고난도 문제들이 이쪽에서 많이 배점이 되니까요. 자, 특히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는 자연관 부분이에요. 동서양의 자연관 비교와 함께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공부가 잘 되는지 선생님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자,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자 누가 떠올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자, 감정중심주의의 대표자, 동물과 인간의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얘기한 피터 싱어. 좋아요. 생명중심주의의 생명 외경사상을 얘기하기도 했죠. 봉사활동을 했던 의사로도 유명하고요. 모기조차 죽이기를 꺼려했던 슈바이처. 자,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에는 여러분들 가이아 이론 같은 거 떠오르시면 공부를 거의 완벽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생활과 윤리의 핵심 주제는 찝어봤고요. 이제 윤리와 사상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세 과목이나 다 정리하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윤리와 사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윤리와 사상 개정교과서는요,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중간에 동양윤리사상과 한국윤리사상을 유불도의 흐름을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는요, 서양윤리사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만나게 되죠. 특히 서양윤리사상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서양 고대 철학. 사실 서양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불리는 문화들이 아주 유명하죠. 자, 상대적 진리관을 얘기하고 감각을 중시한 누구와? 소피스트와 반대로 절대적인 진리관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한 누구의 대립? 소크라테스의 대립. 또 그의 제자 누구? 플라톤의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의 논쟁을 다른 말로 상대주의 대 절대주의 논쟁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대 사상에서는 반드시 소피스트의 진리관과 소크라테스의 진리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서양 근대로 좀 가볼게요. 서양 근대 철학 17세기 이후에 이성을 중시하는 계열인 합리론과 감각을 중시하는 계열인 경험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합리론과 경험론은요. 각각 상대론적 윤리설이 경험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절대론적 윤리설이 합리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대론과 경험론, 그 다음 절대적 윤리설과 합리론이 사실 고대와 근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각각 연달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험론의 대표주자 베이컨, 합리론의 대표주자 데카르트 정리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크리스트교 윤리, 이번에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죠. 아마 불교 철학은 소개하면서 유교 철학은 소개하면서 기독교 윤리는 너무 단순히 짚고 넘어갔던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독교 윤리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특히 그중에 중세 기독교 윤리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중세 전반기에 Church Father. 자, 바꿔보세요. 무슨 철학? 교부 철학과. 그렇죠. 학교 중심의 이 신학 중심의 교육을 하던 무슨 철학? 스콜라 철학. 중세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중 스콜라 철학에 원래 있던 아퀴나스 말고요. 후기 스콜라 철학자 누가 추가되었다? 오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사실 오컴이라는 철학자는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많이 배우게 돼요. 오컴스 레이저, 오컴의 면도날 같은 개념들 여러분 잘 배우게 될 텐데요. 특히 오컴의 면도날, 또 오컴의 유명론 같은 것들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내신 문제도 정말 고득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윤사에서 찝어줄 내용은요. 서양 현대 철학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대 철학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기존에 없었던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또는 여성주의 페미니즘 윤리 같은 것 또는 배려 윤리, 실존주의와 생철학 원래도 있었지만 더 강조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특히 현대 철학 부분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주제인 실존주의뿐만 아니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또 그 다음
여성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돼 있는 배려 윤리들 여러분들 잘 주의 깊이 보시면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생활과 윤리, 윤리화상까지 찝어줬더니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과목 중 2과목 정도는 학교에서 기말고사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대형 과목들이잖아요. 자, 오늘 집어주는 내용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기말고사와 수능을 병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만 마지막으로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사회탐구 영역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영수와 좀 다릅니다. 기초적인 이론 암기가 선행되어야 뭐가 가능해요? 응용을 하는 탐구형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을 지금 공부하면서요, 이걸 수능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에 공부를 하듯이 틀을 잡아가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내신 준비가 뭔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내신 공부하면서요, 기말고사 하면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상담을 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럴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은 변하지 않았고요. 성적표 받았는데 좌절이고요. 엄마 아빠가 닥달하는데 하나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신도 지금까지 망쳐왔으니까 이제 와서 마지막 거 하나 잘 본다고 과연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의 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항상 이것밖에 못했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도 많이 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이 방송을 보시고요, 이 끝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재영 선생님 오늘 그랬지.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기말고사에 매진하고 끝나고부터 수능 제대로 계획 잡아서 다시 하면 된다 그러셨으니까 나는 우선 기말고사를 계획을 세워야겠고,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 내 자신, 앞으로 장하다, 잘할 거다라고 계속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긍정의 힘, 그리고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긍정의 힘만 있다면요, 꼭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130여일이 남았습니다.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 여러분 모두 다 잡을 수 있고요. 지금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 잘 알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1시간에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던 내용들은요, 한번 전부 다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준비법 등 2014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월터 베제옷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넌 할 수 없어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또 내신을 준비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성적으로 또 수능 대박으로 여러분들이 복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또 노력을 또 최고의 기회를 이번에 만나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수능 D-130열 남은 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지금은 주어진 기말고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의 수험생활 성공을 기원합니다.